우리 이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안에 재무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5페이지서부터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훑어봐 드릴 테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셔야지 돼요, 이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더라? 5가지가 있더라. 그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더라. 맞죠? 그럼 재무상태표에서만 우리가 특징 하나가 뭐죠? 일정 시점이고. 맞죠? 네.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이더라. 맞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하나만 현금주의죠. 나머지는 발생주의로 처리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만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당좌 자산에 대해서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당좌 자산에서는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는 삐리리 수표들을 전부 다 뭐라고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맞죠? 네. 누구 하나만 빼고 당정 발행 당좌 수표만 당좌 예금이고. 맞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3개월. 그렇죠.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3개월 이내인 자산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와요. 맞죠?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오게 되고,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 쓰셔야 한다. 네. 맞죠?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취득할 때 모든 자산 구입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매출채권은 우리가 어음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쵸? 어음에서는 일단 우리가 상거래에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배서나 할인을 하게 되면 배서나 할인은 무조건 받으러 무슨 변에다 써야 한다? 대변에다 써야 한다. 맞죠? 네.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음을 할인했을 때 할인료를 뭐라 했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그렇죠? 어음 할인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손은 따로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대손 처리할 때는 우리가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 네. 맞죠? 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결산에서는 우리 어쨌든 퍼센트 확인하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 불필요한 거 스페이스바로 삭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대손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재고자산이 나오는데 우리 재고자산에서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재고자산 매출액에서 뭐를 빼주면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T자 계정을 그려서 기초에 순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네. 맞나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 이 합계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했어요. 맞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말하고 매출 원가하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이 서로 맞물려서 변화가 생기더라.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쵸? 물가가 상승할 때 우리는 무조건 방법은 선,
이, 총, 후. 오. 이런 방법이 될 거고, 부등호의 방향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더라. 네. 이건 물가가 상승하냐, 물가가 하락하냐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 세 가지의 우리 문제는 기말재고액하고 매출, 원가하고 이익이 움직이더라. 맞죠? 그래서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다시 커지게 된다.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다시 작아지게 된다. 맞죠? 재고자산은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끝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씩 더 살펴보면 일단 재고자산에서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나요? 네. 그쵸? 실제랑 장부랑 차이를 우리가 감모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모손실은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경우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쵸?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 안 한다. 왜냐하면 실제 재고액을 쓰면 자동으로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해 주시면 된다. 비정상적일 때는 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맞나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되고 대변에 예를 들어서 상품이나 제품이 나가면 적용 몇 번? 8번을 반드시 벌어주셔야 한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평가손실은 무조건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평가손실은 우리가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은 개정 과목의 분류가 뭐에 들어간다? 네, 매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개정 과목이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해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포함 여부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겠죠? 네. 할까요? 재고자산 포함 여부. 우리가 선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죠? 운송 중인 물품이 우리가 선적지 인도 기준은 출발항에서 소유권이 넘어가죠. 네. 그렇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선적지엔 누가 산다고요? 판매자. 판매자가 살고 있고 그렇죠? 도착지에는 구매자가 살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죠? 네. 그러니까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아직 운송 중인 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맞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위탁 판매에서 적송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적송품은 누구 거다?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맞죠? 네. 어느 시점에서? 판매.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서 매출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된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송품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고, 그쵸? 네. 언제? 구매자가 의사. 그렇죠. 구매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구매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우리가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산에서는 제가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 증권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단기매매증권이 우리가 취득가액이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매도가능증권이 취득가액이 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은 무조건 뭐만 필요하다? 마지막에 평가한 금액과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 이 차액이 처분손익이 되고 네. 매도가능증권은 최초의 취득가액과 마지막 처분가액 차액이 처분손익이 된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되고 매도가능증권은 계속해서 취득원가가 따라다닌다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마이너스 이익을 먼저 빼줘야 되고 손실이고 마이너스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익이 생기는 맞죠? 단기 매매 주권 올라가면 무조건 이익이고 떨어지면 무조건 손실이고 다시 올라가면 무조건 이익이다. 이렇게 봤죠. 그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단기 매매 주권, 매도 가능 주권까지도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형 자산에서는 우리가 유형 자산의 취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유형 자산의 무상 취득, 무상 취득을 우리는 뭐라 했어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 했고 무슨 가치로? 공정가치. 공정 가치로 기록해야 한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나왔냐면 강제매입 국공채가 나왔어요. 맞죠? 강제매입 국공채. 그러면 강제매입 국공채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죠? 어떻게 했죠? 처분가. 아니. 강제매입 국공채. 취득. 차액만큼을 공정가치와 액면가의 차액만큼을 취득원가에 포함해 주셔야 되죠. 네. 맞나요?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강제매입 국공채가 나오면 네. 액면 금액과 얘의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차액이 해당 차량 운반부에 포함이 되게 된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차액만큼은 무조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는 거래가 있는데 교환이 두 가지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더라. 맞죠? 네.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장부가만큼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처분손익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손익이 없다. 이종자산은 처분손익이 있다. 서로 다른 자산이니까. 그래서 동종자산은 무조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만큼이, 그 다음에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만큼이 취득원가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지요? 우리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 대출을 일으켜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네네. 이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완공 이전까지 우리는 무조건 뭘로 처리해야 한다? 취득. 건설 중인.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맞죠? 네. 건물이 현재 짓고 있는 거니까 네. 완공되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 정부 보조금. 그런데 정부 보조금은 우리가 두 가지로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 같은 먼저 아니고 수령했을 때.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랑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수령했을 때는 정부 보조금의 코드 번호를 몇 번대? 100번대에 있는 정부 보조금을 쓰셔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자산을 구입했을 때는 200번대에 있는 정부 보조금을 써주셔야지 된다. 맞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취득 후 지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눠지죠. 네. 그쵸?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맞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가치가 증대하거나 내용 요소가 연장되는 건 자본적 지출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시켜준 거, 원상 복구시켜준 거, AS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 했고,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는 수선비를 쓰지만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것도 쓰게 된다. 그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차량 유지비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감가상각이 나오는데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되나요? 네. 그쵸?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정해법, 정률법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되고 네. 정해법, 정률법, 그리고 연수학회법. 네.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이중체감법도 외우시면 좋아요. 공식들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정해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매년 동일하다. 정률법은 이렇게, 연수학계법은 반비례. 그리고 이중체감법은 정률법하고 똑같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니까. 네. 맞나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률법은 첫 번째 해만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기 나머지 퍼센트 하라 그랬어요. 그쵸? 네. 맞죠? 네. 우리 나머지 퍼센트 하면 자동으로 계산 딱딱딱딱 되고 GT 누르면 자동으로 누계액 나온다 그랬죠? 네. 맞죠? 이것도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은 이제 처분하는 거니까 처분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해 주시면 되고 그럼 유형자산 단원은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가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우리가 무형자산에서는 뭐를 했죠?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세 가지. 그쵸? 뭐예요?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지 못하면 무조건 연구 단계로 보게 된다. 맞죠? 그래서 연구비로 처리를 하셔야지 되고 개발 단계로 보면 개발비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우리 다 배웠었습니다. 무형자산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 15페이지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 네. 그쵸? 무형자산 감가상각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은 무슨 법으로? 합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면 결정을 못하면 정해법을 써라.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정률법으로 할 수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20년 발견 법령을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없다. 이게 뭐라고요? 원칙. 그쵸? 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다.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무형자산도 뭐를 인정한다? 손상차손을 인정한다. 손상차손,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퇴직연금은 우리가 확정 기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 급여형이라는 게 있죠. 네. 맞나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만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무조건 뭘로 처리해라? 퇴직 급여로 처리해라. 그리고 급여형은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급여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사채라는 단원으로 넘어갔었는데 사채를 조금 중요하게 했었어요. 그쵸? 네. 했었는데 사채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채에 대한 그림은 일단 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쵸?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돈과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맞죠? 그럼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상가액이 증가한다 그랬으니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차변이 이자 비용이 나올 거고 할증 발행 차금이 차변에 나오니까 대변에 돈이 일정한 상황이 생기죠. 네.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가액이 매년 증가를 하니까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사채는 또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했던 자본이고 맞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증자, 감자 맞나요? 네. 그리고 자기 주식 그리고 잉여금, 처분 처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 증자는 두 가지로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더라. 그래서 유상은 무조건 다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러니까 자산도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한다. 맞죠? 네. 그리고 무상증자는 자본금 일단 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고 자산은 전체 자본은 불변이더라. 맞죠? 네. 네. 감자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유상감자와 우선 무상감자가 있더라. 네. 그래서 유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줄어들고 자본금. 자본금도 줄어들고 전체 자본이 줄어든다. 무상감자는 잉여금은 증가하고 자본금은 줄어들고 전체 자본은 불변이더라.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로 처리하게 된다. 요것만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은 전부 다 손익을 미처분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잉여금의 처분은 일단 2월 이익잉여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를 처분해야 하니까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없어지고 뭐 이익준비금, 뭐 미지급 배당금, 뭐 미급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 나머지 정리가 거의 다 끝나시는 상태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